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1천여 명으로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2,000명 줄면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13명으로 9일째 300명대를 유지했고 추가로 숨진 환자는 31명으로 19일째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서 출범 100일 이내에 과학 방역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중심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19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에 근거한 방역 정책을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신규 발열 환자가 23만 명으로 이틀 연속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거듭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이 국제사회 백신 지원을 거부하면서 핵무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은 지지하지만 주민 보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탄도미사일에 돈을 쓰는 것은 비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 미확인 비행물체 UFO에 대한 공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미확인 비행 현상 사례는 모두 400건인데 미확인 비행 현상이 지구 밖에서 왔을 거란 어떤 증거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만 1,352명으로 어제보다 3,700여 명 줄었습니다. 한 주 전보다는 12,000여 명 줄어든 수치로 감소세를 유지했습니다. 국내 발생이 3만 1,317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가 3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20명 감소한 313명으로 9일째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31명으로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2만 3,802명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1.1%포인트 내린 16.2%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14.2%, 병상 수가 적은 비수도권은 20.7%입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17만 5,564명으로 전날보다 6,600여 명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집중관리군은 12,352명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서 출범 100일 안에 과학 방역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이길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문가 중심의 독립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전문가의 의사결정이 반영되는 거버넌스, 민관 협의 체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현재 다양한 정보 시스템에 분산돼 있는 환자 정보와 진료 정보를 모아서 올해 안에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통합 연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K-방역을 이끌었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후임에 백경란 삼성 서울병원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전 정부의 방역 정책을 수차례 비판해온 감염병 전문가로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과학 방역을 이끌어갈 전망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새 방역 사령탑으로 임명된 백경란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일 때 감염병 전문가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지내며 정부의 방역정책 자문에 응했고 때론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초기 중국 등 외국인 입국을 막지 않던 정부를 향해 의료진도 지쳤다며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일부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 땐 개인이 스스로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오미크론이 확산하던 지난해 11월엔 입국 금지가 어려우면 자가격리라도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 시절에도 그동안 방역 지표가 좋지 않고 대비가 부족할 때 오히려 정책 변화가 반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우리가 집단 지성을 모으다 보면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편향된 의견이 반영이 주로 되지 않았나. 따라서 백경란 신임 질병관리청장은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정은경 청장은 1년 8개월 만에 퇴임합니다. 국회 복지위원회에서 그동안 정치 방역했느냐는 지적에 정 청장은 지난 2년 역시 과학 방역의 성과를 쌓아오는 과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유행 초기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과학적 근거가 낮은 수준이었고 현재는 그동안에 많이 알려진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 창출을 위한 조사와 연구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정 청장은 또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할 기회를 갖게 돼 큰 보람이고 영광이었다며 퇴임 소회를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역 초기 국가 위기 대응 능력이 미숙했다고 지적하며 간부들을 질책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조선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가 어제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방역 초기부터 드러난 국가 위기 대응 능력의 미숙성, 국가 지도 간부들의 비적극적인 태도와 해이성, 비활동성은 우리 사업의 허점과 공간을 그대로 노출시켰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그제 오후 6시부터 어제 오후 6시까지 23만여 명의 발열자가 새로 발생하고 6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밝힌 누적 발열자는 171만 5천여 명, 누적 사망자는 62명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북한 상황에 대해서 거듭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은건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have unchecked transmission. There's always a higher risk of new variants emerging. 라이언 팀장은 특히 북한이 현재 가용한 수단을 쓰지 않고 있다면서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데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주권국에 간섭할 권한은 없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But WHO bears no particular power and would not and cannot intervene in a sovereign state without the express wish and intent and invitation of that state. But other states may wish to work with the two countries to encourage them to participate in this global effort. 거브러 여수수 WHO 사무총장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인구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급속히 전파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Particularly because the population is unvaccinated and many have underlying conditions putting them at risk of severe disease and death. WHO는 특히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증상이 경미하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며 백신 미접종자와 기저질환자, 노인들에겐 중증과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도적 지원을 위한 채널을 가동할 수 있도록 유엔과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건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거부하면서 핵무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은 아이러니이자 비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7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을 지지한다면서도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매우 필요한 백신을 지원을 거부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인도적 공경 완화와 아무 상관이 없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에 막대한 금액을 계속 투자하는 것은 또 다른 큰 아이러니이거나 비극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미국에서 5세에서 11세도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현지 시간 17일 5세에서 11세 연령대를 상대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연령대 어린이 2,800만 명 중 화이자 백신을 2차례 접종한 800여만 명이 2차 접종을 한 지 5개월이 지나면 추가 접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코로나19 감염에 맞서서 약화하는 보호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뉴욕시가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17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무실이나 슈퍼마켓 등 사람들이 모이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5세 미만 어린이나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해 중증에 걸릴 가능성이 큰 사람들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선 오미크론 변이 대박산이 수그러든 이후 모든 주 정부가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폐지했으며 뉴욕도 지난 3월 초 식당 등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폐지했습니다. 지난달 일본에서 처음 확인된 원인 불명의 아동 급성 감염 사례가 12건으로 늘었습니다.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연구팀은 오미크론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오사카에 사는 9살 소년. 지난 3월 심한 구토와 고열 증세로 일어서지도 걷지도 못할 만큼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확인한 혈액 검사 결과는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通常がなんか0から40くらいっていうふうにこう書いてたんですけども、それが1100を超えてた。桁が振り切ってるし、この子の体に今何が起きてるんやろっていうのは。 이 어린이의 경우 A형부터 E형까지 감염 바이러스는 나오지 않았지만 코로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입원한 뒤 증세는 나아졌어도 불안은 여전합니다. また次コロナにかかった時にまた肝臓に悪さするのかなとか、打った方がいいのか、逆に打つと負担をかけるのか。 원인을 알 수 없는 아동 급성 감염 의심 사례는 지난달 말 일본 정부가 처음 공개한 뒤 지금까지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만큼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感染状況や急性肝炎の原因特定も含め、各国政府や WHO、専門家等と連携をして情報を収集するとともに、我が国の小児の肝炎の発生動向を監視をし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일본 교토대 연구팀은 아동 급성 감염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아동 급성 감염이 확인된 미국 등 12개국의 경우 오미크론 감염이 크게 확산한 공통점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일본 내 아동 감염 전문가들은 곧 조사팀을 꾸려 이번에 확인된 사례를 바탕으로 발병 원인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몇 년 전부터 장관 청문회마다 나오는 논란 중 하나가 후보자 자녀의 고교 시절 작성한 논문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아빠 찬스로 무임승차하거나 대필 혹은 유료 논문 작성은 물론 돈만 내면 논문을 실어주는 부실 학술지 게재 등이 문제가 됐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지난 20년간 고등학생이 쓴 해외 논문 중 13%가 그리고 지난 2020년 출간된 논문은 무려 37%가 돈만 내면 논문을 실어주는 부실 학술지에 실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장관 후보자의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 자녀가 고등학생 시절 작성한 논문의 적법성 문제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생이 써서 해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얼마나 많을까? 2명의 연구원이 최근 20년 동안 국내 213개 고등학교 학생 980명이 쓴 해외 학술지 게재 논문 558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558건 중 72건, 즉 13%가 돈만 내면 특별한 심사 없이 논문을 실어주는 부실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부실 학술지 게재 비율을 학교별로 살펴보니 영재고가 5.9%, 과학고 10%,
자율고와 외고 일반고는 22.4%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실학술지에 고등학생이 논문을 게재하는 비율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2020년에 출간된 16편의 고등학생 국제 학술 논문 중 37.5%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실 학술지의 연구를 게재하려는 시도 자체가 연구 윤리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이런 관행이 교육적으로 올바른가 하는 질문을 좀 남기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교육부는 대학 교원과 미성년자가 함께 저자로 등록된 연구물을 분석한 결과 전체 1,033개의 논문 중 96건이 부정으로 판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조사에서는 고등학생끼리 논문을 작성한 경우나 연구소 대학 소속으로 쓴 경우 등이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저희가 직접 논문을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직접 썼다 하더라도 이것이 약탈적 저널에 게재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또 그중에서는 심지어 국가 부처의 연구지원 사업 산하로 작성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또 고등학교 시절 논문을 쓴 학생 저자의 67%가 추가적인 연구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논문 작성이 대입을 위한 단발성 수단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일반적인 고교 교육과정에서는 배우지 않는 컴퓨터공학과 의학 분야의 논문도 많아 인기학과 입시 맞춤용으로 조작된 위조 논문이라는 깊은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네, 시신 주변에서 발견되는 곤충을 분석하면 사망 시간이나 약물 투여 여부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패가 심해서 부검이 어려운 경우에도 주변 곤충의 종류와 성장 데이터를 분석하면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곤충을 감정하는 연구실을 열고 본격적으로 곤충을 활용한 수사 기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숨진 채 발견된 유병헌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은 한여름 야외에서 발견된 탓에 부패가 심했습니다. 정확한 사망 시점 파악에 애를 먹던 경찰은 시신과 주변에서 발견된 구더기를 토대로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법 곤충학 기법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다만 당시로선 낯선 기법인 탓에 한계도 뚜렷했습니다. 발견하고 즉시 어떤 이런 기법들이 적용이 되어졌으면 꽤 신뢰도가 높은 어떤 그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발견이 늦어져서 일단 저도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후 경찰은 2016년부터 국내 시신 주변에서 발견되는 파리들의 성장 데이터를 만들면서 감정 기술을 쌓아 올렸습니다. 지난달부터는 감정기법 고도화 작업을 추진한 데 이어 국내 최초로 법곤충 감정실 문을 열었습니다. 사건을 재구성할 때 법곤충 분야는 그분이 그 시점에 거기서 돌아가신 건지 아니면 언제 돌아가신 건지 하는 중요한 단서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곤충 감정은 곤충 종류별로 온도에 따라 성장 속도가 일정하다는 특성을 활용한 수사기법입니다. 시신에서 발견된 곤충의 종류와 성장 데이터를 분석해 중장기적인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겁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법곤충학자들이 주요 수사기관에서 활동하고 있고 대학에서도 석박사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유병헌 사건 이후 법곤충학을 이용해 범행 일자를 특정하거나 방임 학대 증거를 확보하는 등 수사의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시신에서 구더기를 채취하면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정확한 사망 시점부터 약물 투여 여부까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법곤충 감정실은 지난달부터 각 지역 경찰청에서 의뢰받은 곤충 샘플에 대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DNA 분석을 해서 염기 서열을 분석을 이제 이어서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게 어떤 종의 곤충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종을 가지고 사후 경과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경과를 했는지 그것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아직 경찰 내 법곤충학 관련 인력이 20여 명에 불과한 데다 곤충에 대한 데이터도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 경찰은 대학과 함께 수사에 필요한 곤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후 경과 시간을 추정하는 수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연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한 공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연방하원 정보위 산하
대테러 방첩소 위원회는 현지 시간 17일 로널드 몰트리 국방부 차관과 스콧 브레이 해군정보국 부국장이 출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열고 미확인 비행 현상 진상규명에 대한 조사 상황을 청취했습니다. 미확인 비행 현상은 미군이 UFO를 대신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브레이 부국장은 새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 미확인 비행 현상 사례는 모두 400개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태스크포스 내에서 미확인 비행 현상이 비지구적 기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제시하는 어떤 물질적 증거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의 폭락 사태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면서 비트코인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거래소들에 대한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로 함께 휘청인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그중에서도 대표격인 비트코인은 지난 11일 9개월 만에 4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일주일가량 시간이 흘렀지만 고점 대비 반토막 넘게 폭락한 비트코인 시세는 좀처럼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국내 루나 이용자는 28만 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규모만 700억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상대로 루나 거래량과 투자자 수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루나 사태에 대한 거래소들의 대응과 조치에 대한 자료도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유발한 테라 플랫폼을 조사하거나 감독, 제재할 법적 권한은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겁니다. 국회에 출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격이나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에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관계 법령이 없어 금융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면서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불공정 거래 방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책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인이란 자산이 사실은 새로운 자산이긴 하지만 전통적인 영역으로 가서 어느 정도 규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에 빙하기가 올 수 있다는 전망으로 투자 심리마저 얼어붙으면서 루나 사태의 여진이 끝없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431.17포인트, 1.34% 오른 32,654.59로 마감했습니다. S&P 500지수는 80.84포인트, 2.02%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는 321.73포인트, 2.76%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 중립 금리 수준 이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자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위한 공식 신청서에 서명하고 현지 시간 18일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안 린데 스웨덴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17일 스톡홀름에서 나토 가입 공식 신청서에 서명하고 스웨덴은 최선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베카 하비스토 핀란드 외무장관도 핀란드 의회가 정부의 나토 가입 결정을 승인한 직후 나토 가입 신청서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핀란드 의회는 앞서 총 200석 가운데 188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정부의 나토 가입 신청 결정을 승인했습니다. 두 나라는 서명 다음 날인 18일 나토 가입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얼마 전 인류가 두 번째로 블랙홀 관측에 성공했다는 기사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첫 번째 관측 때와 마찬가지로 지구상 여러 빛에 넓게 퍼져 있는 각각의 망원경들의 네트워크 시스템 EHT를 활용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궁금한 이야기에서는 단순히 사물을 확대하는 것부터 인류의 영원한 궁금증이었던 블랙홀 관측까지 가능하게 한 망원경의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